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어제자로 서울시에서 또 하나의 재개발 부양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2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재개발 부양책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서울 위주의 주택 공급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어제 발표된 재개발 부양책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가장 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손보면서 여태까지 정책으로만 나왔었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시행령이라던가 실행 지침을 모두 다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책, 그리고 용적률 완화, 뭘 통해서 하냐면 정비사업 입체공원을 조성 시에 완화하는 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역세권들, 준주거 지역으로 적극 종상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담겼는데 내용 중에서 좀 영향력이 큰 것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높이 규제 지역 종상향 시의 공공기여 완화책, 이 부분 좀 중요한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높이 규제 지역이 고도 지역도 있고요. 각종 목적에 따라서 해당되는 용도 지역의 층수를 다 못 찾아 먹는 지역들이 서울시 내에도 꽤 있죠. 예를 들어서 남산 주변이라던가 아니면 고성 주변들,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높이 규제 때문에 사실상 용적률과 종상향을 제대로 못 쓰는 지역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지역들 노후도가 지금 계속해서 심각화되고 있단 말이죠. 또 입지는 훌륭한데 너무 슬럼화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찾아먹는 용적률만큼 기부 체납을 더 확실하게 줄여주겠다. 이 대책이 어디서 포함이 됐었냐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상의 분당 재건축 시에 포함이 됐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든 단지들 또 모든 구역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비율을 10%씩을 모두 기부 체납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용적률 중에서 실제로 찾아먹은 용적률의 비율에 대비해서 공공기여를 확 줄여주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종 땅이 2종으로 진행했을 때 일반적으로 한 단계 종상향 시에 10%의 공공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250%까지 모두 다 용적률을 찾아먹지가 못하고 고도 제한 때문에 220%까지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전체 받을 수 있는 50% 중에 20%만 먹은 거니까 4%란 말이죠. 그러면 공공기여 역시 4%만 받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겠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냐면 재건축 시에 1.2배에서 많으면 1.5배까지도 추가 용적률을 주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항목들을 모두 다 못 찾아 먹을 시에 기부 체납을 줄여주는 형태로 가게 되면 재개발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에 있는 재건축 사업장들에도 상당히 큰 기부 체납 완화책이 되리라,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률적인 공공기여 비율은 지금처럼 비용이 많이 증가해 있는 개발 사업 시장에서는 절대로 맞지가 않고 실제로 이득을 본 만큼만 뺏어가는 게 당연히 지극히도 정상적인 기부 체납 비율이겠죠. 자, 두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내용으로는 입체공원 조성 시에 용적률 인센티브 주는 안이 제시가 됐어요. 이 부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녹지 조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일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녹지 부분이 땅이란 말이죠. 땅. 그래서 이 땅에다가 또 건축물을 짓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공공 기부 체납하는 주차장을 짓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문화센터 같은 공공시설을 짓는 경우도 있고요. 어찌됐든지 땅과 건축물 혹은 땅과 이 시설들을 모두 다 기부 체납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게 바뀐 게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냐면 이 위에 공원을 조성을 했을 때 이 위에 있는 수목이라던가 지상 설치물들 지상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 땅의 소유는 넘어가냐? 안 넘어가요. 민간에서 이 부지를 모두 소유한 채로 공원 이 시설물만 지상권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공원의 아래에 있는 부지들, 그러니까 충분히 아파트 주차장으로 통합적으로 넓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의 토지까지 기부 체납하게 되면 민법상 이 토지에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만큼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개인 아파트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최근 짓고 있는 신축 단지라고 하더라도 주차 대수 1.5대 넘어가는 단지 거의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녹지 밑에다가 주차장을 더 깔게 되면 지금 현실적으로 1.5대도 작은 상황인데 1.1대, 1.2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단지들 보다 더 쾌적한 주차 환경을 만들 수가 있으리라 보여지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부지가 만약에 민간 아파트 단지의 부지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실효 용적률 개념으로 봤을 때 용적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돼요. 용적률을 계산하는 산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전체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 이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합계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용적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분모가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같은 용적률이 있더라도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분자, 연면적을 더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라고 봐도 무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한 이거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적극 추진하겠다. 여기 별표 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키워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업성이 낮아서 역세권 반경 250 혹은 350m라는 1차 역세권의 모든 범위가 포함이 되더라도 준주거로 종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가설계안을 짤 때 용적률을 300%를 적용해야 될지 360을 적용해야 될지 400 적용할지 500 적용할지 몰랐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다 보니까 전체 면적 분에서 역세권 범주에 포함되는 면적의 가중평균치만큼 준주거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두 번째 안으로는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의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장에는 이 부분을 종상향해 주겠다라는 구체적인 원칙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전체 서울시 중에서 이 서울시의 평균 공시지가 미만에서 형성되어 있는 구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 구에 포함된 법정 동들 중에서 공시가 평균 미만인 동들이 어디 있느냐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역들은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지었을 경우에 아파트 값이 최소 중상급지 이상은 되는 지역들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개 동이 포함이 돼 있고요. 이 동들 중에서도 현재 재개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동들 많이 포함되어 있죠. 동작구 중요합니다. 동작구 역시도 노량진, 상도일동, 흑석동 제외하면 나머지 동들은 모두 다 서울시 공시가 평균 미만에서 형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인 마포구, 굉장히 중요하겠죠. 서마포에 대부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당인동이라던가 상암동, 서교동, 성산동 같은 지역들, 이 중에서 역세권 반경에 포함되면서 상권 없는 역세권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들 찾으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추천해드렸던 성산동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중동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가장 큰 역세권 재개발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동들이니까 별표 치시고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대책들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동의서를 내는 기간을 충분히 줘가면서 동의서를 걷는 동안에도 법적인 단계가 진행이 되게끔 기간을 많이 단축시켜줬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2030 정비기본계획안의 수정안을 공고를 띄워놨으니까 이 부분 확인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부분 직접 확인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좋은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강의 나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안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현재 추세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가고 있냐. 자, 2022년부터 무려 4년 동안 동일한 기조의 규제 완화책을 쓰고 있다. 어떤 기조냐? 속도는 높여줍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형태로, 그것에 반해서 기부 체납은 반대로 줄이는 형태의 규제 완화책을 쓰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비용 증가가 너무 많이 된 그런 실정이고, 그에 반해서 공급은 너무 많이 쪼그라든 상태예요. 자, 두 번째, 높이 규제 지역에 사용된 용적률만큼의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인센티브만큼 기부 체납을 뺏어가겠다. 이 방법 어디에 썼냐면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식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일괄로 뺏어가는 시대는 지났다. 사용해서 이득 본만큼만 뺏어가겠다.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환원을 하고 있다는 거고, 또 입체공원을 민간 대지화하는 거, 이건 역시 별표 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전체 대지 면적을 넓게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쓸 수 있는 연면적도 높아지니까 당연히 실효 용적률 개념으로도 높아지는 효과를 내더라. 그래서 실효 용적률 증가, 사업성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 가장 중요한 내용, 역세권 재개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서울의 그 중에서 상급지 중에 서울 평균 공시가 미만인 지역들, 마포구라던가 동작구라던가 동대문 성동 같은 지역들, 그 중에서 역세권 재개발로 동의율이 50% 이상 거쳐진 지역들, 이런 지역들 제가 설명드렸죠. 1억대 투자로도 지금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지금은 완벽하게 준주거로 전체를 종상향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맥시멈 500%의 용적률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무지막지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이런 지역들에 미리 투자를 해 두셔야 늘어나는 부가 가치를 땅값으로 내가 프리미엄으로 모두 다 먼저 먹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투자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수요일 강의 신청하시거나 개별 상담 신청하셔서 훌륭한 투자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